코로나19 상황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그 대담에 앞서서 지금 그 좌우에 보시면 이제 칸막이가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또 계속됨에 따라서 마스크를 또 방송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는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일단 오늘 기준으로 0시 기준 33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는데 지역 발생이 315명, 그리고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자, 신천지발 감염사례와 비교했을 때 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신천지의 경우에는 주로 대구를 위주로 해서 발생을 한 면이 있고 이제 다른 곳에서는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하기가 조금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이번 경우에는 17개 시도 전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요. 9일간 2,232명으로 그 속도도 꽤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의 인구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에서 시작됐다는 점, 네. 그리고 또 고령층이 많이 집회나 뭐 이런 것들에 참석하게 됐기 때문에 의료시설에 대해서 부하가 굉장히 많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신천지 때 우한에서 온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번 바이러스가 조금 더 서구에서 와서 전파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브리핑에서 보고 오셨듯이 내일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의미일 텐데 이런 2단계 격상 좀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를 좀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부터 아마 지금 굉장히 높아진 게 14일 이후였거든요. 그다음에 15일에 그런 것들이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만약에 지금 2단계의 것들을 지금 보통 한 50인 이하의 실내, 그다음에 실외에서 100인 이하 이렇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시기적으로 휴가 기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기가 조금 편한 계절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일간 추위가 주는 게 확실하지 않는 한 기본적인 기준으로는 사실 14일간 100명 이상,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발생하면 3단계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기준적으로는 3단계가 맞기는 한데요. 네. 지금의 환경의 추이가 바뀌고 있고 또 너무나 3단계 여파가 크기 때문에 아마 행정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2, 3일 정도 주는 게 확실하지 않다면 3단계로 가는 것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그러면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으면 3단계 격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조금 국민 여러분께서 약간 방역에 약간 느슨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과를 조금 더 보는 거지 지금 추이를 봐서는 3단계로 간다고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방역상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집단 감염이 이제 서울 사랑제일교회 경찰과 압수수색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일단 완료가 됐고 조금 전에 이제 담화문에서도 이 연결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들었거든요. 사랑제일교회 전체 신도에 대한 전수 검사의 필요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 감염자와 접촉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사랑제일교회뿐 아니라 그때 집회나 그 부근에 있었던 모든 집회를 했던 분들은 가급적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분들의 검사가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방역 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서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이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법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사실상의 방역 방해 행위,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엄정히 처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 가능하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법정 최고형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서 그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면 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냐 보면은 그 역학조사 방해 거부 회피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감염병 그 예방법 그 18조 3항을 보면 이제 누구든지 그 질병본부장이 하는 그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뭐냐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방해, 거부, 회피하는 행위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또는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있고 또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위반하면 이제 감염병 예방법 제79조 1호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2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 검사가 구형할 수 있는 최대 구형량이 2년인 거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뭐 1년 정도, 보통 네. 구형량의 한 절반 정도가 많이 선고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정 최고형으로 이거를 엄단하라고 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법정 최고형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지는 상황에서 뭐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특히 이렇게 역학조사관의 진입을 아예 거부하는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 이러니까 법정 최고형으로 좀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언급도 해주셨지만 그 방역 활동 저해하는 행위에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이제 뭐 실제로 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보면 최근에 보면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런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즉 가짜 뉴스 같은 경우가 진짜 이 상황에서 문제인 것인데 가짜 뉴스는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 바로 적용되긴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이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 이것을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이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보건소에 갔을 때 그 진단 검사 결과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양성 반응이 나오게끔 네. 이렇게 조작된다라는 뉴스가 지금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실이 지금 그 결과는 뭐냐면 그 보건소의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이 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법정 최고형이 7년 이하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6개월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뭐 벌금 3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정보통신망에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대부분 벌금형이 많이 선고돼요.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아주 악의적인 그런 명예훼손 같은 예. 경우가 뭐 한 1년 6월 정도 선고된 경우가 있고 대개의 경우는 벌금형이나 1년 미만의 징역 내지는 심지어 집행유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런 가짜 뉴스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는 그로 인한 피해자가 국민 전체가 될 수 있고 직접적으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가 대단히 크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지금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재판 결과 이 양형에 있어서도 네. 기존처럼 이렇게 벌금형이나 1년 미만의 징역이 아니라 더 높은 그런 형량이
아마 좀 선고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럼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그 부분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예를 들면, 예, 뭐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그렇죠.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거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 인터넷상의 뭐 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그러한 가짜 뉴스는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실제로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고 이것을 특히 최초 생산해서 유포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형량이 대단히 중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직접 생성하지는 않았지만 또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포한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일선 수사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냐면 이 전달 유포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수의 대중에게 그런 가짜 뉴스,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유포한 행위는 또 높게 이제 처벌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단순 유포, 주위 사람 한두 명한테 사실 전달한 경우도 이론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처벌의 형량이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가짜 뉴스를 적극적으로 생성해서 유포한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단순 유포한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여전히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주위에 이렇게 유포하는 행위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이제 전공의 파업이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협 사이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전 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의사 증원 정책을 보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교육부에 의대 정원 통보를 미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아울러 들어온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 오늘 밤 12시부터 긴급 폐장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확진이 돼서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는 소식, 그리고 분당 차병원에 환자 확진돼서 진료가 전면 중단됐다는 소식까지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정말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수님, 특히 서울의 경우를 보면 이 검사 대비 양성률의 수치가 무려 4.27%,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깜깜이 전파가 이미 우리 사회에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 수치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네, 그런 가능성이 있죠. 이전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집단에서 함께 공유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그때는 깜깜이 감염이나 이런 거에 개념이 없는 상태였죠. 급속히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언제부터 그게 시작됐는지 모르는 상태였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깜깜이 감염이 좀 퍼진 상태에서 특히나 이제 휴가철을 통해서 이제 해수욕장이라든가 풀장이라든가 해서 완전히 마스크를 빼고 생활하는 또 식사 시간도 좀 긴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고 그런 것들이 함께 되면서 똑같은 밀집 공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카페에 모두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장기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서울 경기권이 되니까 좀 더 밀집하게 되면서 저희가 가능한 사람들을 검사했을 때 좀 더 많은 수가 지금 감염자 수로 확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당 전파 이런 감염 재생산 지수도 그 이전에 0.64였던 거에 비해서 물론 신천지 때는 이거보다 훨씬 컸었죠. 네, 그렇지만 그 중간의 사이에는 0.64였던 거에 비해서 지금 1.42로 거의 3배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0.5에서 0.67 정도를 컨트롤러블 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조금 그 선을 넘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 곳곳에 이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데 각 자치구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가 뭐 일부는 늦어지거나 또 어딜 보면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지침이 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관련 지침이 좀 어떻게 돼 있길래 자치구마다 좀 해석하는 게 좀 다른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게 자치구마다 통계를 하는 시간 같은 것들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일부는 지금 적정하게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확진자 정보가 나오는 대로 바로 공개되고 그 문자나 메일을 통해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저번에는 이런 자치구가 이게 17개 자치구가 모두 다 포함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조금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시기적으로 합산되고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5일 열린 이 광화문 집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집회를 허용한 재판부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고요. 재판부는 이 집회 때문에 감염병 확산을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집회를 허용했는데 사실상 국민들의 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참 이거 보면서 참 이게 판사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집회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을 하던 당시 재판부가 그 설시한 판결문을 제가 좀 봤는데 예. 이제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코로나 방역도 되게 중요한데 집회 결사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이거든요. 예.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여서 이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이제 우리 헌법에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도로만 제한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헌법상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률에 대한 원칙인데 지금 재판부는 두 가지 가치를 본 것 같아요. 코로나의 어떤 그런 이제 확산을 막아야 된다라는 점도 있고 한편에서는 이런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집회나 모든 뭐 그런 회합을 다 금지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겠죠. 예.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판단을 해봤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5개 집회를 통해서 대규모 어떤 이런 확진이 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집회의 그런 룰을 잘 지켜서 방역 지침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지침을 잘 지켜서 질서정연한 이제 그런 집회를 하면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런 위험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국민의 집회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법원의 어찌 보면 선의에 기한 결정이었거든요. 네. 이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인용을 해줬는데 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밀접 접촉한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한 결과 실제로 이번에 아마 이제 한 2주 정도의 그 기간 잠복 기간 지나면 이제 확진자가 막 폭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동일한 유사한 사건에서 이제 그런 집회 금지 명령에 대한 네. 집행 정지, 효력 정지 신청이 들어갔을 때 법원에서는 이것을 허용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이러한 그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준 재판부를 탓하기보다는 이 재판부의 어떤 선의를 악용해서 결국은 이렇게 위험한 집회를 이끌어낸 이 집회 주최 측이 조금 더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10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2건은 그러니까 2건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집회의 성격에 따라서 그럼 기준이 달랐느냐 이런 일각의 비판도 나와서요. 그 부분은 또 선의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제 재판이라는 것이 결국은 판사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과 원칙이 무엇이냐라는 그 판단은 사실은 재판부에서 그 재판을 하는 판사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10건의 그 집회 금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마다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상황에서 집회 자체를 아예 다 금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10개의 사건에서는 그럴 필요가 더 높다라고 봤던 것이고 이제 2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집회 어떤 그 참석 인원이 뭐 100명 미만으로 소규모로 그다음에 뭐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하면 이거는 뭐 집회를 해도 결과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판단을 했던 재판부를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뭐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비난을 해야 되나 여기까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이호영 변호사께서는 이제 법조인의 시각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입장에서는 저는 법조인은 아니긴 한데 법조인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이 판단을 내리는 시점에 그 정부의 방역 지침이라든가 법조인은 법에 의해서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서로 남을 수 있는 거에 준해서 판단을 하셨을 테니까 그런 지침이 명확하다면 그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이제 이게 위험한 상황이 사실은 14일부터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상황에서 법조계와 행정처와 그리고 또 그 이 집회를 하시는 분들 또 방역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교환을 하고 그런 것들을 금지하거나 시행하게 하는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시행령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행정처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법원의 어떤 거에 의해서 지금 응급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총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방역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종류의 집회도 안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확산세를 보일 때는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방역 당국이 매일 강조를 하는 게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잖아요. 네. 그 뭐 밀폐된 공간이라고 해도 어쨌든 뭐 그 가능성은 있고 마스크를 쓴 직원은 실제로 뭐 확산되지 않은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강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만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누구나 어느 누구나 개인적인 수준에서 마스크 쓰기를 정확하게 하고 손 씻기를 정확하게 하는 그런 지침을 지킨다면 적어도 상대편의 감염자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85%는 막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지금은 부화내동하지 않는 마음을 딱 잡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는데 덴탈 마스크를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94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쓰실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조금 힘이 드시는 분들은 덴탈 마스크를 쓰셔도 좋고 또 이렇게 체력이 좀 적정하신 분들은 좀 더 강한 것을 쓰셔도 좋긴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이 코 있는 부분이 네. 오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딱 붙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조금 사람이 없는 곳에서 거의 없는 곳에서는 잠깐 내리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외부에서 밀접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그냥 끼시는 것이 안전하실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한 2주만 조금 마스크 쓰기가 좀 힘들겠지만 네. 그 다음에는 큰 무리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마스크를 빼고 다시 끼우고 하는 과정에서 만지는 부위 또 그리고 마스크를 보관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큰 무리 없이 지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